자, 오늘 현대시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자, 다시 보자. 보자, 현대시 볼 때 뭐 보라고? 작가 보고, 제목 보고, 내용 보고. 근데 제목 본 다음에 뭐 보라고? 보기. 보기는 뭘 볼 수 있고, 보기는 문제에서 주는 거잖아. 보기에서 뭐 쌓아라? 작가에 대한,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든지,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쌓일 거야. 아니면 얘가 이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그치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작가 제목, 보기, 그 다음에 시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목차 좀 볼게요. 목차 보면 이제 작가만 좀 볼게. 우리 중요한 작가들만 선생님이랑 좀 보고 갈게요. 한용운은 우리가 민족 시인이다. 그리고 한용운의 시에는 역설이 많이 나와요. 한용운의 시에는 역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재삼 볼게요. 박재삼은 무슨 시인이냐면 한의 시인이다, 전통의 시인이다 라고 해. 그래서 박재삼은 김소월이랑 가장 비슷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박용철은 일제강점기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용택은 우리가 보통 섬진강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섬진강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민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민중이라고 기억을 하자. 정지용 엄청 중요하지. 정지용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감각을 엄청 활용 많이 한 감각의 시인이다. 공감각적 표현들 많이 썼고요. 묘사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정희성 시인도 지금 똑같이 민중에 관한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 박남수는 그냥 존재 정도로만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김광섭, 생애 감각인데, 김광석 씨는 이 시는 자기가 진짜 아프고 나서 쓴 시인데, 실제로 김광섭 시인도 우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한 내용들이 있고, 김남조. 근데 사실 이거 묶인 거 보고 우와 했는데, 김남조는 얘들아 94세까지 시를 썼거든. 여성 작가예요. 근데 기영도는 20대에 뇌졸중으로 죽었어. 그래서 약간 왜 묶어놓은 거지? 근데 기영도는 우리가 이제 기영도를 좀 기억을 할 건데, 일제강점기고 죽음과 관련된 시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했잖아. 김수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딱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에 관해서 혹은 죽음에 관해서 시를 쓰진 않았어. 근데 기영도는 실제로 아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 그게 가족력이야.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나도 일찍 금방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시가 되게 좀 어둡고 약간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다음 6강에 그다음 6강, 오늘 6강까지 볼게요. 신동엽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이제 신동엽은 아니다, 그 신동엽 참여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김종삼은 뭐 현대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까지,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작품 들어갑시다. 해당화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이거 안 지울 거여서 계속 체크하면서 가자. 자, 당신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용운의 대표 작품 뭐 있어요? 님의 침묵 있죠? 님의 침묵. 그러면 여기서의 님은 뭔데? 당신이랑 지금 똑같은 거지? 여기서의 님이 뭔데?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기서의 당신은 누가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한용운은 뭐요? 스님이셨죠? 스님이니까 여기서의 님, 당신은 뭐가 될 거야? 신, 그렇지. 절대자가 될 거고. 일제강점기죠. 그러면 우리 나라가 되겠지. 근데 그냥 시 자체로 해석하면 내가 보고 싶은, 내가 그리워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되겠죠. 보자,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 동그라미.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엿 동그라미 쳐봐. 했습니다. 네가 온다며. 네가 과거에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현재에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왜 안 와? 언제 와? 봄은 벌써 동그라미.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자, 해당화 언제 피는 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거든? 그럼 이 해당화가 봄에 피는 꽃인데 해당화는 오지 않고 봄은 왔어. 내가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봄은 왔어.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나 지금 계속 뭐 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다시 얘기해서 네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봄이 뭐 딱히 두려워할 수는 없고요. 우인법이죠. 무슨 말이야? 봄이 왔는데 해당화도 피는데 님이 안 와. 그럼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뭐야? 불안감이지.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와 꽃이 피었다라고 예쁘다고 말하는데 듣고도 나는 써주세요.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는데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는데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알고 싶지 않았는데 바람이 나한테 알려줬죠.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시름 세모 치세요.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꽃이랑 대화하고요. 인용 나오고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는데 일단 대답은 안 하겠죠.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무슨 말이야? 꽃이 2개, 3개로 보이는 거지. 그럼 난 여기서 눈물을 흘리니까 슬픔이지. 그럼 이 시는 지금 봐봐. 나 부정적, 너 기다리니까 나 슬퍼, 나 계속 기다리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 너무 속상해. 네가 왔으면 좋겠어. 꽃 피고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갈게요. 그 다음에 한 봅시다. 얘들아, 이 한은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이라 그랬지. 그러면 참다가 어떻게 돼? 화병나 뒤지겠죠. 그 화병나 딱 뒤지기 전까지의 상황이 지금 한이야. 그럼 가볼게. 감나무 별표 치세요. 감나무쯤 되랴. 그러면 이 감나무가 뭔데? 임에 대한 사랑이야. 그럼 임에 대한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내가 너를 감나무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 정말 새빨갛게 사랑하는 건지 만지면 터질 것 같이 사랑하는 건지 아, 나 감 싫어해 그만큼 사랑하는 건지 그럼 이 어떤 감인지를 봐야 돼. 감나무쯤 되랴 서리법. 서러운 노을빛. 노을빛이 서럽대요. 그럼 뭐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서러운 노을빛. 그 다음에 이거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 형광펜 치세요. 감나무가 뭐야? 사랑의 열매. 그럼 뭐 계속 나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계속 나오죠. 이거가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영탐. 그 다음에 1행이랑 3행 해서 도치까지. 그래서 감나무쯤 되겠냐? 감나무쯤 되겠냐? 내 사랑이. 봐봐.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세모 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뻗는다는 건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이게 이 감나무야. 이 나무. 나무, 감나무. 그럼 이제 감나무까지가 이렇게 위로 쭉쭉쭉 나무야. 감나무까지가 위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감나무까지가 뻗어져서 간다는 건 내 사랑을 내가 전달한다는 거지. 근데 어디 가서 전달할 수 있어?
저승에서밖에 전달이 못 돼. 아, 사별이구나. 내가 임한테 내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때요? 사별.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가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내가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들어질까 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내가 네가 있는 저승까지 가서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그러나 별표 치세요. 봐봐, 우리는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시상의 전환은 상황이 바뀌거나 내 감정이 바뀌거나 내가 뭔가에 대한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되고 다 바뀌어도 돼.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를 일단 봐야 되지. 봐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봐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감나무 심고 싶어 했대. 그럼 그 사람도 감나무를 좋아했나 봐. 보자. 다시.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열매 빛깔 원래 뭐였어요? 위에. 서러운 노을빛이었죠. 그 서러운 노을빛의 열매 빛깔이 전생에 내 서름이요 소망인 것을 알아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랑을,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 님이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다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우리 님이 살아있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단 모른다고. 근데 마지막 봐봐.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세모 치세요. 다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얘가 아니야 모르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도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움, 한과 그리움 해서 보기 챙길게요. 보기 챙기고 그 다음에 2강 갑시다. 떠나가는 배 볼게요. 보자 얘들아. 나 띄고 두 띄고 야 간다지. 그럼 나 두 야 간 다라고 지금 뭐 했어? 띄고 있지. 그러면 지금 일부러 뭐 한 거야?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한 거야. 의도적으로 왜 띄어쓰기 해? 강조하고요. 반복하고요. 우리가 시에서 주는 낯설음 효과의 특징인 거야. 주제를 강조해, 내용을 강조해. 그래서 나 갈게.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그러면 나 지금 젊은데, 눈물 세모. 나 지금 좀 젊은데 진짜 먹고 살기 어때? 힘들어. 나도 가련다. 나도 갈래.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얘 뭐야? 의지지. 간다는 의지죠. 그리고 사실 보면 진짜로 얘가 이제 나도 갈게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나 갈게가 아니라 고민하는 거야. 갈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상황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거든. 작가 누구예요? 박용철이죠. 김소월, 이응학, 오장환, 백석, 박용철 이런 시인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다 뭐냐면 유이민의 애환이라고 쓸게요. 나라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서, 일제강점기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서 만주 연해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네도 어때?
가면서도 속상해. 가면서도 지금 계속 슬프다고, 그치? 그래서 아득한 이 항구인들, 얘들아 항구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문학에서의 항구의 의미를 좀 볼게요. 시대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항구는 뭐의 대상이었어요? 수탈의 대상이었어요. 그치? 일제강점기의 항구는 수탈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 이 항구라는 이미지는 봐봐. 정착의 이미지도 되지만 떠나가는 방랑 혹은 자유, 떠나는 이미지도 돼. 만나고 스치고 떠나는,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도 돼요. 아니면 진짜 그냥 어촌 마을일 수도 있지. 뭐 고향. 그냥 진짜 뭐 내 고향 항구일 수도 있어. 그쵸? 그럼 여기서 뭐야? 그냥 진짜 내 고향 항구. 아득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버릴 거냐? 서리법. 버리겠느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 안개같이 세모 치세요. 눈이 뿌예요. 뭐예요? 눈물 나는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는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동그라미. 지금 내가 내 고향을 떠나고 이 고향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때? 내가 떠나서 가는 거죠. 얘들 형광펜 가봐. 쫓겨가는 마음 밑줄 치세요. 이 쫓겨가는 마음이 유희민의 애환인 거야.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 다를 바 없다. 다르지 않다. 다를 바 없다. 그 다음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데일 언덕 동그라미 쳐봐. 내가 떠나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면 뭐가 필요해? 정착지가 필요하지. 그럼 지금 내가 정착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어. 뭔가 가서 더 좋은 게 아니야. 앞데일 언덕인들 마련 있을 거냐? 못했다고. 그래서 마지막 수미상관하죠. 나도 간다.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거냐?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떠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들국은 두 가지예요. 기다림과 그리움. 써나 기다림과 그리움. 보자. 단풍만 저렇게 고우면 뭐 한다. 요 동그라미 쳐봐. 요 많이 나오지. 뭐 한다요. 헛짓이다요. 소용이다요. 뭐 한다요. 소용이다요. 해서 지금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봐봐. 나는 지금 외로운데. 나는 지금 힘든데. 단풍 형광펜. 물빛 형광펜. 우리 3개 칠게요. 단풍, 물빛, 억새꽃.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 빼고 다 행복해. 뭐야? 객관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물체가 계속 내 감정을 자극하죠. 산마다 단풍만 저렇게 고우면 뭐해요? 산 아래 물빛만 저렇게 고우면 뭐해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근을 다 가버리고 산 아래 집 뒤쪽에 억새꽃도 다 당신 안 오는데 가로치세요. 세상이 예쁜 뭐해? 네가 없는데. 그치?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려있으면 뭐 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서리 세모 치세요. 다시 마른 지푸라기 세모, 허연서리 세모. 세상길이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 세모. 그럼 나는 지금 어때? 나는 병신 같고요. 나는 천치 같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조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때? 씁쓸함이지. 서리밭에 하얀 들국 별표 치세요. 내가 계속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럼 들국은 뭐야? 영원한 사랑이 되겠지. 들국은 너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백록담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록담이라는 그냥 제목만 보면 한라산이구나, 한라산 묘사구나 라고 보는데 정지용이잖아.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일제강점기의 묘사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한라산 가본 사람, 백록담 본 사람. 내가 한 5년 전에 백록담을 갔었어. 내가 이거 수업하려고 이제 하다가 언제 갔었지? 해서 찾아봤는데 한 5년 됐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남편이랑 이제 그냥 연애할 때 남자친구지. 남자친구일 때 갔어. 근데 그때 막 한창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유행이어가지고 남편이 이걸 이제 산 올라가는 걸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갔어.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나 한 7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내 평생 마지막 산이야. 내가 딱 백록담을 딱 올라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이렇게 막 너무 멋있고 막 너무 아름답고 우와 막 푸르른 이게 아니라 물도 별로 없고 약간 촉박하고 나 언제 갔냐면 내가 날짜를 왜 기억하냐면 스승의 날에 갔었어. 그래서 딱 5월에 완전 꽃피고 좋을 막 이럴 때쯤 갔는데 이게 뭐 없고 딱 올라가서 내가 느낀 생각은 딱 뭐였냐면 언제 내려가지? 그리고 거기가 약간 돌길이 막 이래서 내려가다가 발 잘못 끼면 막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언제 내려가지? 막 이런 느낌의 백록담이었는데 내가 남편이 계속 영상을 찍었다 그랬잖아. 갔다 온 나중에 좀 지나고 그 영상을 딱 보고 내가 진짜 얘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힘드니까 계속 안 가. 좀만 쉬자. 그러면 계속 끌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뒤에서 울고 다 왔다고 이거를 거의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내가 이제 거기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일 때가 있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야. 중간에 컵라면 먹을 때. 진짜 이제 다 왔나? 이제 안 가도 되나? 그럴 때. 그래서 물론 이제 나도 어디 가서 누가 산 가냐? 난 한라산도 갔다 왔다 하는데 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선생님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거의 산악인 수준으로 등산을 맨날 가시거든? 그럼 어디 뭐 정상이다, 뭐 대청봉이다 맨날 막 이런 거 하시면 내가 진짜 존경한다고. 나는 진짜 너무너무 그때는 얘들아 선생님 그래도 30대구나. 아무튼 그래도 힘들었는데 나 그래서 백록담이 이렇게 내가 본 백록담은 되게 막 척박한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예쁘지 않았어. 아마 지금 거의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 거의 100년 좀 안 됐지만 전이어서 되게 예뻤을 땐가 봐. 우리 뭐에 초점을 보고 갈 거냐면요. 정지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감각적 표현,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내가 산을 올라가면서 쓴 거기 때문에 나의 물론 하나의 산이지만 내 견문과 그 다음에 내 감상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갈게요. 가보자. 절정으로 가까울수록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뻐꾹채꽃 밑줄.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들 다 밑줄 치면서 가볼게. 뻐꾹채꽃 키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멀리 보인다. 거리감이죠. 원근감이죠.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판에 박힌다. 우리 멀리 위에서 도시 내려다보면 빌딩들이 다 반짝반짝하는 그냥 별처럼 보이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산 정상에서 꽃을 봤더니 그냥 꽃무늬 같대. 바람도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는 아주 없어지고 8월 동그라미. 진짜 더울 때 같네.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처럼 별처럼 난만하다. 은하수 같다. 별 같다고. 뭐가? 뻐꾹채 꽃이.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지고요. 별이 옮겨가고요. 나는 얘도 힘드네. 나는 기진했다. 가봐. 시간의 흐름 있죠? 그 다음에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공간의 이동 있죠?
그 다음 이번에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그래서 역시 약발이야. 그치? 약 먹고 일어났다. 백화는 뭐냐면 백화 밑줄 자작나무예요. 지금 뻐꾹치꽃 나왔고 자작나무 나왔다.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힐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 다 같이 있어요. 귀신도 쓸쓸하게 살지 않은 한 모퉁이에 도채비꽃 밑줄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바야흐로 해발 6천석 위에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연이랑 인간이 뭐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헤어진다. 첫 새끼를, 얘들 여기 중요해. 첫 새끼를 낳으라고 암소가 혼났어. 얼결에 살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어요.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음매음매 울었고 말을 보고도 승객들을 보고도 막 매달렸어요. 얘들아 이거 밑줄 갈게요.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우리 민족도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일제강점기잖아. 우리 민족도 다른 손에 맡겨질 것 같아서 어때? 슬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일제강점기에 슬픔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풍란이 풍기는 향기 나왔다. 향기 뭐야? 후각.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나왔다. 청각. 소리. 그 다음에 자시 풍란, 꾀꼬리, 휘파람새. 그 다음에 돌, 바다, 떡갈나무, 칠령꿀, 흰돌바라기 다 뭐예요? 한라산에서 볼 수 있는, 밑줄 다 치세요. 한라산에서 볼 수 있는 꽃들, 자연들이죠. 후각, 청각, 시각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한라산에 있는 우리풀들이야. 별과 같은 방울을 다룬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조차랑 깨끗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놋난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계속 같은 맥락이지. 자연에서도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그런 식물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그러니까 백록담 물이 너무 깨끗해서 하늘이 담겨있다. 불고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고요.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내 얼굴의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세모 치세요. 나는 자다 깨다 졸다 여기가 신선이 도시 같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때? 백록담에 대한 묘사죠. 묘사. 그 다음에 삼강 넘어갈게요. 얘들아 고전시가도 그랬고 현대시도, 현대시까지는 계속 빈칸 할게. 현대시 해석하는 거 아예 싹 다 외울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써보면서 복습하세요. 가보자.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얘들아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야. 흙 파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하게 살란 뜻이야. 흙을 떠나지 못하는 삶이니까 그냥 나보고 평생 가난하래.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나보고는 삽이나 들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의 삽은 뭐야? 노동자의 삶이지. 나보고는 그냥 삽이나 들라고 하고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나 되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척박한 곳에 박혀서 쑥이나 되라고 하면 지금 다 나쁜 거야.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통스럽고 다 이렇게 살려고 한대.
늘퍼진 날은 쑥흑새 울고요. 저만치 홀로 울고 세모 홀로 세모.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흑새처럼 울라고 하고. 자 봐봐. 흙 파먹다 죽은 아이. 아비. 그럼 뭐야? 아빠도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 죽었네.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자빠진 애미처럼 울라고 한다. 산이 나보고 뒤지라고 한다. 해서 뭐예요? 가난 혹은 뭐 힘든 현실이 되겠죠. 얘들아, 이 박남수 시인의 시는 요거는 시대적 배경 알아놓고 가자. 6.25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전쟁의 폭력성이야. 6.25에 대한 비판 같이 나와요. 볼게.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를 보고 지금 뭐 할 수 있어? 아,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 같은 거 떨어질까봐 땅에 땅굴 파고 우리가 숨어 있거든. 그 숨어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공호 위에 그 다음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누가? 할머니는 지금 어때? 호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째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어때? 놓여오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려만. 진작 죽었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안 봤을 텐데.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하는 얘기랑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하는 부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할머니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숫제 말이 적으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자,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신다. 또 나왔죠, 얘들아. 이 씨앗이라는 꽃씨라는 거 우리 어디서도 봤냐면 이육사 시에 보면 뭐야?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 그랬지. 그러면 씨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뭐가 나오지는 않아.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행복해질 거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어때? 꽃씨를 뿌릴 걸 아니까 이때의 꽃씨는 뭐가 돼요? 희망이 되죠. 희망이 되죠. 그래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고요.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다시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시가 더 중요해요. 나 별표 치세요. 나시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시인이 본인이 투병 생활을 하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쓴 시예요. 나시가 더 중요해. 가볼게. 생의 감각이죠. 살아있음에 관한 얘기죠. 여명의 종이 울렸다. 얘들아, 여명이라는 거는 뭐야? 해가 뜨는 거니까 얘는 시각이고요. 종이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청각이죠. 그쵸?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표 치세요.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같이 동그라미. 함께. 공동체죠. 닭이 울고 개가 짖고요. 그럼 다 뭐야? 청각.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얘들아 밑줄 쳐봐.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무슨 말이야? 세상의 중심은 나.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나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아픔 세모 치세요. 진짜로 아파서 하늘이 무너졌어. 죽을 뻔했어. 깨진 하늘 세모.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 얘들아 푸른이니까 뭐야? 내 희망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갔어요? 황야로 갔어요. 죽을 뻔했어. 내 희망은 다 사라질 뻔했어.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서 있다. 무너지는 둑, 세모, 혼자, 세모. 얘들아,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나 대신 아파줄 수 있어? 철저하게 완전 내 일이지. 물론 곁에 있어주고 뭐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아프다는 고통은 다 나의 몫이죠. 그쵸? 기승에는 채송화 형광펜 치세요. 채송화 형광펜, 생애 감각 형광펜. 채송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채송화도 뭐야? 희망이 되죠. 보자, 정념의기 보자. 얘들아, 깃발이라는 이 깃발이 갖고 있는 펄럭펄럭펄럭 깃발 좀 이상한데. 이 깃발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보자. 그러면 이 깃발이라는 깃대는 그대로 있지만 이 깃발은 어때? 계속 펄럭펄럭 하지. 바람 좀만 불어도 바로 흔들흔들하지.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존재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다. 자, 봐봐. 내 마음은 어때? 나 지금 5강 사실 하면서 와, 이거 둘 다 내 얘긴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읽었는데 한 폭의 기라는 건 어때요? 나는 지금 막 펄럭펄럭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계속 고민하는 상태야. 보는 이도 없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야. 스스로의 혼란세모, 열기세모. 그거 알아? 화나잖아. 한번 이렇게 뭐가 계속 화가 나잖아? 계속 화가 나는 느낌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걸로 뭐 한 번 화가 났어요. 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으로 화가 나. 계속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화가 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계속 화가 나다 이제 열폭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제 진짜 지나고 보면 어때? 뭐 왜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냈을까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이제 꽂히면 막 계속 이제 화가 나잖아. 그치? 그럴 때 얘도 똑같아. 계속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눈. 얘들아, 여기서의 눈은 내적 평화야. 왜냐면 열기는 뜨겁잖아. 눈의 차가움이 열기를 식혀주는 거잖아. 눈이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그럼 눈이랑 열기랑 뭐가 돼요? 대조되겠죠?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얘들아 형광펜 갈게요. 편안한 그늘. 뭐가? 눈이. 눈, 편안한 그늘. 마음의 기는 이재금. 눈의 음악 동그라미. 그러면 눈은 뭐야? 마음의 편안함이고요. 그리고 눈의 음악, 눈이 주는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도 지금 뭐가 돼? 음악이라는 청각이랑 눈이라는 존재니까 시각 표현 같이 가는 거지.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몰을 진짜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끝날 때, 나 죽을 때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딱 죽을 그 순간에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 진짜 절대 이러지 말았어 라고 하는 거 없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의 세모 치세요. 무거운 비애가 어떻게 무거워. 그치? 뭐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여기서의 벗은요, 사실은 뭐냐면 신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막 번잡할 때 나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는 절대자 신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선생님, 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맨 마지막 줄 형광펜 갈게요. 기도드린다.
기도드린다. 그럼 얘 뭐야? 구도자적 자세지. 기도하는 자세야. 그래서 보는 이는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해서 어때? 마음이 번잡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쵸? 선생님은 마음이 번잡하면 청소해. 약간 청소하면 뭐 사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깨끗한 거 보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공부할 때 딱 앉으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요?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죠. 약간 깨끗해야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고 나도 출근해서 무조건 청소하고 퇴근할 때도 사실 다 청소하는데 왜 항상 더럽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이제 마음이 번잡할 때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은 좀 어려워요. 요거는 해석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놔야 될 작품인데 가볼게. 질투는 나의 힘이래. 나의 에너지래. 가보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지금 현재잖아. 지금 현재의 오승연. 그럼 이제 30대의 오승연과 나중에 이제 미래 한 60대라고 할까요? 60대의 오승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 서가지고 이때의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생각을 해보면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다시 책갈피도 힘이 없고요. 종이도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남길 게 없다고. 내가 지금부터 봐봐. 30년 동안 뭔가 계속 뭔가 내 인생에 기록을 하겠지. 뭔가 흔적을 남기겠지. 근데 이 나이가 되면 내가 딱히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이 공장이라는 건 뭐야? 선생님 남편이 나한테 맨날 욕망덩어리라고 그러거든. 내 욕망이지, 욕망. 나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서. 선생님 근데 난 사실 하고 싶은 게 많다기보다 약간 잘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약간 잘하자 싶은데 이게 다 잘할 수 없잖아. 봐봐, 이제 뭐 당연히 일적인 것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족도 잘 챙기고 싶고,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잘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어리석게도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이게 진심이야. 어리석게도 제목.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어때? 하는 것들이, 마음 먹은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구름 세모 치세요. 공중 세모 치세요. 구름과 공중이라는 이 허공은 잡히지 않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지. 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내가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거 탄식 세모,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놓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다시 내가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뭘 했지. 얘들아,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그때 엄청 중요했던 것들이, 진짜 내가 그때 막 목숨 걸고 아둥바둥 했던 것들이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뭘 그렇게까지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내가 못하러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야. 근데 봐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인의 삶에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나는, 선생님은 사실 강사를 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 삶에 나 뭐 할 수 있어요? 오지랖 부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차피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건 진짜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대학 가서 끝나지 않아. 그치? 대학 가면 진짜로 이제
내 일을 찾아야 될 거고 뭐 일이란 게 끝이 어딨어. 요즘에 평생 직장이 사실 어딨어.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부가 무조건 중요해.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뭔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혹은 그 일을 좀 더 쉽게 할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국어만 잘한다고 대학 못 가죠. 근데 국어 못하면 대학 못 가잖아.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거 진짜 국어지. 선생님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검정고시 수업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시작할 때 얘기가 이거였어. 나중에 이제 학교를 안 다니거나 선생님 그때 기관으로 동사로 간 거여서 좀 문제가 있고 그냥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첫 수업 시간마다 내가 이제 맨날 말하던 게 어디 가서 내가 혼자 살려고 월세라도 계약하려고 했을 때 이 월세 계약서라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뭐 어리다고 사기당하고 그러겠느냐라는 이제 시작을 했거든. 이제 그래서 좀 뭔가 고3은 재수는 이 수험 생활은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아. 너네 살면서 이렇게까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는 때가 흔치 않거든. 열심히 할 때는 또 있어. 우리 나중에 취직할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니네가 필요로 하니까 본인이 엄청 원해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해 그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 라는 얘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 다 하니까 같이 할 수 있게 어때?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되게 행복한 때야. 대학교 가면 나는 맨날 하는데 뭐 쟤는 그냥 뚝뚝뚝 가버리고 삶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들지만 사실 별로 안 힘들지. 학교 가면 재밌지. 지금 좀 힘들지만 가장 보람되고 약간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면 다시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영향을 못 끼쳤으니 봐봐.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질투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과의 비교지. 더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 가로로 치세요.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도 뭐야? 욕망이죠.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중요한 건 뭐야?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희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셀프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돼. 3학년 때는 셀프 칭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좀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됐는데? 안 돼. 계속 더 하면서 해야 돼. 알았지? 마지막 보자. 6강 볼게요. 얘들아, 신동엽 참여시인이라고 그랬죠? 참여시인 419 참여시인 419 참여시인인데 여기서의 껍데기는 뭐야? 여기서의 껍데기는 민주화 시대에 반대되는 뭐가 되겠어요? 독재가 되겠죠. 독재.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 동그라미. 알맹이 남고 껍데기 가라. 껍데기 다 세모. 동학령 곰나루에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 가고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얘들아, 여기서 맞절은 뭐냐면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뜻이야. 남과 북의 화합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 동그라미. 알맹이랑 똑같은 거지.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가버려. 꺼져꺼져로 끝나죠.
보자. 마지막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 모르겠는데 문답법. 그래서 시가 뭐야? 그랬더니 몰라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디 다녀요?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남대문 시장. 여기서 이제 나온 열거 공간의 이 동은 가장 어때?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들을 다니면서 빈대떡 먹을 때 생각이 났어. 그런 사람들 2번 나오거든요. 형광펜 치세요. 그런 사람들. 엄청 고생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고 슬기롭게 사는, 다시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슬기롭게 사는 그 사람들이 누구야? 알파 별표, 인류 별표, 광명 별표 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라고. 글로 쓰는 시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어때요? 진정한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인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지금 뭐 했었어? 상정태 했었지? 우리 지금 12개 했거든요? 12개 상정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거 다시, 좋다. 지금 마지막 거만 한번 같이 볼까? 상황 어때? 좋죠? 정서 뿌듯하죠? 뭐 나 아무 태도 없죠? 점. 모르면 점으로 가세요. 12개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문 9강부터 볼게요. 얘들아, 오늘 사회문화 볼 건데 사회문화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 가보자. 현대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구성을 하고 있는 성분으로 연속적인 분해가 가능하다고 밑줄 생각한다. 그럼 이게 뭐 가능하다가 아니지. 그럼 주장이죠, 주장. 예를 들어 철은 철 원자들로 분해가 되고 철 원자는 원자핵과 다시 분해되고 분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시대, 사람 나오면 다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야? 20세기 초에 형성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관점을 활용해 물질의 구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래서 지금 분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온 거야? 환원이라는 얘기까지 온 거죠.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3번째 문단에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뭐가 이제 나와요? 이원론이랑 유물론이. 그러면 이원론 입장에서는 정신적 존재는 독자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안 된대. 하지만 세모치세요. 이원론은 오랫동안 정신적 존재라고 여겼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그럼 이제 이건 옛날 이론이다라는 거고. 그럼 유물론 보죠.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물론의 입장과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 어때? 정신적 존재의 속성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속성이 궁극적으로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믿는 입장과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지만 뭐 이런 두뇌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안 돼.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구분한 거죠. 5문단에. 물리적 세계의 물질들이 기본 입자로 환원된다는 경험적 증거 동그라미. 존재론적 환원은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 수준 모두에서 어때요? 설명이 밑줄 쳐봐.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얘들아, 서술어 종결어미를 잘 봐봐. 지금 어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요.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치? 하지만 세모 치세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요. 개체주의적 입장에서의 반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2번째. 인과론적 입장에서의 반론 2번째. 해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론 나오고 한계 나오고 이론 나오고 반론 나오고 해서 글 마무리됐죠. 다 읽어왔고 문제 풀어왔다는 전제 하에서 또 쭉쭉 갈게요. 얘들아, 10강의 고대 그리스 건축 주범은
이거는 일단 시대만 쭉쭉 밑줄 한번 쳐볼까? 기원전 5세기 초, 7세기경, 6세기 초 쭉쭉 나오거든요. 시대만 한번 밑줄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세 가지가 있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기둥의 머리, 주두 장식이지만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주두 장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두 장식도 중요해. 주두 장식도 중요하지만 기둥,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의 조합 방식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한 얘기, 이거 일치 확인으로 문제 푸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니체 중요해. 니체가 그러니까 지문에서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니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 잘 나오고요. 잘 활용할 수 있거든. 그럼 가볼게.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초원적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 하지만 세워치세요. 니체는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나 실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의 한계가 있는 이유,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 설명을 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니체는 무슨 말을 했냐면 언어라는 건 지금 보면 메타포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언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가 있죠. 시옷, 니은이라는 이 글자가 있지. 보여? 우리가 보이는 건 글자지. 우리가 신은 모든 곳에 있겠지만 우리가 신을 보거나 뭔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있지도 않은, 똑같아.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 맨날 그러죠.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많이 사랑하지. 그러면 보여줘.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어때? 사랑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걸 거의 한 3, 4년째 물어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느껴지나 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지. 그래서 그럼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과연 글자라고 규정, 정의했다고 해서 있다라고 확신하면 돼? 그럼 우리의 없는 것들 다 그냥 이름 붙이면 다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봐봐.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지금 어떻게 갔어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디로 가요?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색깔을 보고 자 선생님이 머릿속에 이제 하나의 대상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자전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전거가 다 똑같아? 아니요. 내가 봤을 때 100% 다 다를 거야. 빨강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 책에 나오죠. 빨강색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빨강을 떠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뭐 다양한 빨강색들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꼭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메타포는 자의적 세모 치세요. 그래서 얘가 강조하는 건 지금 뭐 때문이야? 야 이거는 임의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신경자극 이미지와 음성 사이로 임의로 옮겨가는 데서 성립한다. 즉 형광펜 갈게요.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이다. 우리가 나무, 꽃, 색깔, 모양 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에 무엇을 알고 있다고 믿어. 하지만 뭐 그건 아니죠.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의 주관 동그라미. 그럼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라는 건 뭐 때문에? 인간의 주관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는 자의적으로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되는 메타포를 통해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뭐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과 전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차이들을 임의로 망각하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 하세요? 이렇게 직업 같은 거 물어보잖아. 옛날에는 내가 아니 뭐 애들 가르쳐요.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 무슨 과목이세요? 그러면 국어요. 그럼 그 다음 대답이 다 반응이 다 비슷했어. 뭔 줄 알아? 되게 국어 선생님 같이 생기셨어요. 저게 뭐지? 국어 선생님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 한 몇 년 전부터는 한 20대 후반부터는 애들 가르쳐요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세요? 이러면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무도 안 물어봐. 그 다음 질문이 없어. 이게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슨 일 하세요? 저 그냥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아직도 공부를? 계속? 힘드시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럼 이게 우리가 봐봐. 선생님이라고 해도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 진실, 흔히 쓰이는 개념들의 객관적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같은 맥락이죠. 뭐가 들어가?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우리가 동일하다고 표현하고 믿는 행위들, 실질적으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 정직함, 진실성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니체는 이처럼 개념의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개념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대. 형광펜 갈게요.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 그럼 진짜는 뭐야? 진짜는 절대적 진리라는 건 다 없고요. 허상이라는 건 뭐야? 인간의 주관만 있다라는 거죠. 니체는 모든 인간을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진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신이 없어. 사랑이라는 게 없어 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신이랑 사랑이라는 걸 언어로 규정해서 그게 100%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거지 없다라고 말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뭐라 그래?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니체는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하되지 않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밑줄 칠게. 서로 자극하는 경쟁 밑줄 더 나은 해석 별표 치세요. 이게 뭐야? 유용성 형광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계속 더 좋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치? 니체에 따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이 있고요.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 추구하고 하지만 세모, 끝이라는 건 없어. 신이 끝이 아니야. 더 좋은, 더 나은 것도 있겠지 해서 니체 왜 중요해?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 볼게요. 이게 음악만 나오면 나 진짜 음악 잘 모르는데 음악 막 싫은데 막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예술 지문들은 사실 예술 지문들은 쉬워. 왜냐면 그냥 쭉 따라가면 돼. 사실 기술 지문들이 어렵지. 왜? 따라서 응용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예술 지문들은 별로. 보자. 음악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예술이래. 이 문단 볼게요. 리듬은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 만든 패턴이어서 시대 나왔다. 4, 5세기 밑줄, 12, 13세기 밑줄, 그 다음에 13세기 중엽 이후 밑줄. 우리는 3문단부터 볼게요. 이제 맨수라 기보법이라는 게 생겼대. 맨수라 기보법 해서 이제 13세기 이후에 음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을 한 건데, 보자. 13세기 들어서 모두 리듬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롱가 두플렉스, 그 다음에 롱가, 그 다음에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
라는 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음가를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했다. 이러한 맨수라 기보법으로 역시 세 개를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인식되었다.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 3이 뭐야? 완전 분할이다. 3이 짱이야. 3은 완전 수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한 개의 롱가는 세 개의 뷰로 지금 한 개의 롱가는 어때요? 세 개의 브레비스와 그 다음에 한 개의 브레비스는 어때? 세미 브레비스랑 똑같대. 세 개. 단 이런 거 중요하겠지? 두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의 길이의 2배로 3분법의 기준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를 완전 분할로 그냥 간주하였다. 사실 얘는 어떻다고? 얘는 그냥 이건데 이것도 인정이라고 했대. 그 다음에 한편 3분할과 함께 2분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불완전 분할은 얘는 뭐야? 2라고. 그래서 롱가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따를 때는 롱가가 두 개의 음가를 갖게 되었다. 또 롱가 사이에 두 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는 첫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 롱가 사이에 나 그냥 이렇게 그릴게. 롱가 사이에 브레비스가 이렇게 두 개가 온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브레비스는 음가가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2배가 된대. 다시. 그럼 얘는 1이라는, 얘 봐봐. 얘가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얘 3이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어때? 얘는 1, 얘는 2. 이렇게 간다고. 2배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음가의 길이를 합친 것과 같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 풀다가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나는 사실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숫자 넣었거든? 기호 그리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작점을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는 뭐 3분의 1, 3분의 1로 잡든지 아니면 얘를 1로 잡아서 뭐 얘를 111, 333, 9로 잡든지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4번 풀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놓고 문제 푸세요. 다 했다가 아니네. 13강 대서양 진출했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이문단 맞아. 오늘 안 온 사람이 있어서 거기 충전 안 되는데? 뭐하냐고 수업시간 갑자기. 줘. 이거 충전기 있어. 나 아이폰. 진짜 얘들아, 이거 2분단 중간에 그러나 보자. 15세기 이후에 해양 권역의 중심은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대서양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분단 마지막 보세요. 하지만 유럽 도시들은 상인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하고 어때? 더 이걸 팔아야 되잖아.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오늘 6강까지 할 건데 4강, 6강, 12강 중요하거든요. 4강, 6강, 12강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자세히 볼게요. 요거 하고 모의고사 해설할게. 알았지? 그리고 경제 프린트로 연결하고. 보자.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은 대부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분석하는 게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잖아. 사전에 하면은 예방책일 거고
사후에 하면 어떻게 할 건지라는 대책이겠죠, 사실은. 그치? 그런데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면 발암물질 등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 그게 뭐야? 사전주의. 사전에 봐야 돼. 사전주의 원칙은 어때?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취해야 한대.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들의 지지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왜? 지금 일단 기준은 정량이니까.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이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 등 지지자들은 다양한 해석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실제로는 어때? 사전주의 좀 예방을 해놔야지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1983년에 지금 뭐 만들었어요? 이름이 참 레드북이라는 게 있대요. 이 보고서에서는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와 규제 방안들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규제 방안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얘는 뭐였어? 분리주의 원칙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뭐 해야 돼? 유해성 확인하고요. 그 다음 용량 반응 평가하고요. 노출하고요. 그 다음 노출 평가하고, 마지막에 위험해 안 해라는 위험 결정해야 돼라는 거죠. 보고서에는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되며,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객관적 평가해야 된다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은 위험 평가가 아니라 어디서? 위험 관리 단계에서 해야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첫 번째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험 결정의 단계가 기술적인 위험만으로, 기술은 너무 완벽했는데 피드백이나 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여가 부족했어. 그래서 나온 게 1996년에 이제 뭐 나왔어요? 오렌지북이 나왔죠. 이름의 기준을 모르겠어. 오렌지북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했어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거죠. 그래서 위험 평가 대신에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 위험 평가라고 하지 않고요. 위험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 사정이라는 건 뭐야? 위험 정량적, 기술적 위험 평가, 정상적 우려 평가, 그다음 위험 관리 사이에, 지금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뭐 있어요? 이거 중요해. 관용 및 수용 판단. 이거 뭐 때문에 한 거야? 레드북 한계가 뭐였어?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넣고 오렌지북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IRGC 통합 모델에 관한 설명 쭉 나오면서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지리적 집중은 얘들아, 우리가 이 경제지문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실 비용과 뭔가 위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그럼 얘도 지금 표 보잖아. 표 있잖아. 이 표에서 지금 제일 나쁜 게 뭐야? 큰 값이 좋은 게 아니지. 이건 비용이잖아. 그럼 제일 나쁜 게 뭐야? 마이너스 11이지. 그럼 마이너스 11이 가장 어때? 가장 손해 끼치는 곳이고, 그나마 이제 총 비용에서 그나마 난 게 어디야?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이나 아니면 비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네는 마이너스 값이구나,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 인지하고 글을 계속 읽어 가셔야 돼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성 갑시다. 이거 책임성이 법지문이랑 연결되면 어려울 거거든? 자, 이제 책임이라는 건 있는데, 봐봐. 2분단 볼게. 적극적 국가적용인 행정 분야에서는 책임성에 대해 다룬다. 과연 누구한테 이 책임을 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겠지. 그치? 그럼 볼게. 책임을 묻는 자는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정당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 얘는 당연히 내부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임을 해야 돼? 재무적, 법적 등의 책임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계층적 책임성, 그래서 상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진다. 두 번째, 법적 책임성,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했냐. 그 다음 세 번째, 전문가적 책임성, 전문성 발휘했냐. 실제로 기술 같은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돼요? 정치적 책임성. 이거는 뭐야?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집만 생각해도 우리가 전문성 법적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어때? 이제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와 나 중에 항상 누가 책임을 지나? 말하진 않겠어요. 그럼 이 정치적 책임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항상 다 엄마가 짱이지, 그치? 엄마 말이 다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말 안 했나?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우리 집 가훈. 우리 집 아직 선생님 이제 애가 없으니까 남편과 나, 우리 집 가훈.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 우리 학원 가훈. 몰랐구나. 학원 가훈 뭐야?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원도 행복하다. 내 학원인데, 그치? 내가 행복해야 너는 행복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 마지막에 노력하자로 끝나죠. 지금 인문예술 지문에서는 약간 보면은 이제 인문예술 지문에서는 얘가 어떠한 주장을 했어 라는 게 근거가 됐다면 사회과학 지문에서는 분류나 정보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지문들이 많이 나올 거야. 과학기술으로 넘어가면 뭐 해야 돼요?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사실 용어 자체들도 좀 낯설고요. 그리고 사회 법지문이랑 과학지문에서 우리가 낯선 용어들은 항상 정의해 내려주니 그런 개념들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4강 볼게요. 세금은 진짜 잘 나오거든? 세금은 진짜 잘 나오는데 가보자. 네 번째 줄에 부가가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가산법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다 더하고 곱하래. 10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팔 때 인건비, 이자, 이윤 등을 모두 합한 값이 3만 원이라면 이 3만 원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건데 각각 과정을 다 어때요? 봐야 되니까 어렵대. 공제법 동그라미. 공제법은 뭐예요? 이전까지 거래액 또는 부담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데 지금 거래액공제법은 어때요? 매출 빼기 매입 뺀 금액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거다. 이 방법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므로 이게 과연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떤 요소들로부터 창출됐는지 애매해. 그래서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 세모. 그 다음은 세액공제법은 어떻게 하래요?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 뒤에 이전 단계의 매입액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액에서 빼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매출액과 매입액만 증빙하면 됐는데 얘는 어때요? 다 납부세액을 다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때? 이게 선생님 남편은 회사를 다니니까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고요. 연말에. 1년치 동안 내가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아예 50만 원 정도는 이제 세금으로 다 떼고 받아. 돈을 월급을. 근데 이건 사실 회사마다 다르거나 그러겠지? 그러면 내가 계속 50을 세금을 냈잖아. 그럼 600만 원의 세금을 낸 거지. 근데 내가 이 세금을 낸 것 중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때? 내가 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썼거나 아니면 공제받을 그런 항목들을 다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 다 되죠. 그걸 올리면 나머지 내가 600 이미 냈잖아 세금을. 낸 세금 중에 얼마를 돌려받아요.
이거 이제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든 다 어때? 국가가 다 어떻게든 다 가진 방법으로 이제 걷기 위한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니네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 여기서 뭐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했어요? 10%를 했대. 그럼 가보자. 각각 매출액에 100만 원에 110만 원, 220만 원에 20만 원, 그 다음에 330만 원에 30만 원 재화를 판매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3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선생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데 60만 원 아닌가요? 가 아니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갔을 때의 1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갔을 때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인 거야. 그래서 30만 원은 가불병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것이다. 근데 특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로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매출세액의 계산에 0%의 세율,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출하는 재화에 주로 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거 없고 뭐 결국 세금은 왜 내? 나라의 돈. 마지막 줄에 뭐야?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강 봅시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많은 이슈들이 막 사실 많이 묻히고 있는데 가볼게. 보자. 국제 정치는 개별 주권자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정치 현상을 가리킨다. 국제 정치의 목표는 국가 간의 갈등,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국제 질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이상주의는 뭐야? 자유의사, 창조성. 그런데 극단적 현실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희망과 의지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어. 뭐 인간이 그렇게 뭐 자유의사고 막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라는 거지.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 정치 이론을 정치가가 현실에서 꼭 어때요? 지켜야 하는 규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대하는 게 달라. 이상주의자들은 규범이라 그랬는데 현실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조차도 객관적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산물로 여기면서 밑줄 치세요. 현실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 도덕적, 숭고한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야. 이상주의자들은 야 사이좋게 지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현실주의자들은 딱 정해. 법. 너 잘못하면 뭐 얼마. 너 잘못하면 얼마. 서로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해. 라는 얘기를 뭐 하는 거죠. 이제 국제 간에도 뭐 그런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모겐조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모겐조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다 지배욕이랑 권력투쟁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게 뭐야? 타인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정치 주체들 간의 심리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때? 결국 인간의 이 권력욕에 의해서 달라질 거야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끝나죠. 보자. 마지막 질문 갈게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보자.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에 발행해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가 이제 주식회사 오늘이라는 자 주식회사 오늘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에게 어때? 100만 원. 너무 심한가? 10명에게 지금 어때? 10,000원 이라는 주식이 있어. 그러면 오늘 이 주식회사 오늘의 가치는 얼마야? 10만 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더 어마무시한 숫자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에서 초기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 이럴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 혹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대출과 채권은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이자 계속 갚아야 되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주식을 새로
발행한대.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유상증자가 있다.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첫 번째,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이다. 주주 배정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해?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10명한테 이제 10,000원, 10만 원의 가치인데 만약에 내가 10주를 더 만들 건데 너네 뭐 살 사람 돈 더 내. 그러면 돈 더 받으니까 회사 자본금은 더 생기겠지. 그 다음 둘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을 하려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기존 주주들은 어때? 당연히 보유 비율 낮아지고 주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 보통은 주주 배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공모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투자금을 받는 제3자. 사실 이게 가장 깔끔하겠지. 요즘에 쿠팡 때문에 난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상장되면서 기업 가치가 확 높아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뭐 지금 1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됐어요. 100배가 뛰었죠. 그럼 내가 한 주, 10,000원이라는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 내가 얼마가 된 거야? 1,000만 원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쵸? 어제 선생님 친구가 야, 나 이제 주식 안 해. 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이야. 맨날 안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주식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 가격 있고 수익률 표 이렇게 나온 걸 찍어서 보내주는데 내가 어제 눈을 의심했어요. 뭐 이게 보통 4.3% 뭐 마이너스 1.9 있는데 마이너스 93. 얼마가 있는 거라서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더 안 물어봤어. 계속 물어보면 속상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는 계속 뭐야 이러고 보다 뭐? 이렇게 다시 봤어. 오른 것도 진짜 제일 많이 오른 것도 아무튼 10몇 막 이랬는데 이게 쉽지 않아. 선생님 그 얘기 하잖아. 진짜 다 주식하거든. 주식한 사람 진짜 많은데 잘 보면 딴 사람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식 얘기가 나올수록 이제 표정이 좋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액면, 시가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한국과 미국에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 만약에 쿠팡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로 해보자. 오늘을 한국에서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내보냈어. 그럼 지금의 가치를 평가를 해요. 지금의 가치가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미국은 뭘 더 봐주냐면 앞으로의 가치를 더 봐줘.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하면 가치 의미 부여를 더 해주는 거야. 금액 부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들아 유상증자를 하면 이자 낼 필요 없지. 그러니까 자본금 늘어나고 이익 얻고 그 다음에 이사회 동의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유상증자 한다는 건 회사 어렵나? 회사 돈 필요하나? 하니까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문단에 무상증자 갑시다. 얘들아 무상증자는 결국 뭐야? 인센티브 같은 거지. 회사에서 잘하면 주식으로 회사 지분을 줄게 하니까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다른 또 이익들이 있죠. 해서 투자 얘기가 나온다. 이게 툭하면서 소재들에 대해서 조금씩 개념 잡고 가세요. 알았지?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소재가 있네, 이렇게. 우리 보자. 토요일에 봤던 모의고사로 넘어갈게요. 토요일에 봤던 모의고사로 넘어갑시다. 보자. 모의고사 오늘 한 거 얘들아 정념의 기 나왔었지. 1번에. 근데 깃발만 좀 보고 갈게. 깃발 봐봐. 보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뭐야? 깃발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뭐가?
깃발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굳은 이념의 표대 끝에 나는 어때요? 날개를 펴고 있어.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은 누구냐? 얘들아 표시 좀 할게요. 이것 동그라미 1번, 손수건 2번, 순정 3번, 애수 4번,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5번. 이게 뭐야? 깃발이다. 이거 7번은 이게 언뜻 보면 지금 무조건이야 라고 뭐 얘기한 건 아닌데 7번에 5번 보면 입력값의 길이가 길수록 512비트의 입력 블록 하나를 임시 해시값과 섞는 과정 및 해시값을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라 그랬는데 지금 3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뭐 양에 대한 얘기가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림 바로 옆에 보면 뭐라 그랬어? 해시값과 섞이는 과정은 80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든 적어지든 계속 어때? 항상 그냥 80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5번이 돼요. 그다음에 16번에 지난주 거보다 어려웠지. 지난주 거보다 어려워서 일단 3월 모의고사까지 3월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계속 가고 내가 계속 60점 미치다 점수 안 나온다는 사람들은 2학년 모의고사부터 다시 거꾸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1, 2학년 거부터 다시 해서 어려운 거를 애매하게 잘 보는 거보다 쉬운 거를 일단 쉬운 거를 더 정확하게 보는 연습도 해야 돼. 그래서 지문의 난도를 그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가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가에서는 지금 뭐 예술에 대한 뭐 규범도 의존하지 않고 랑시에스에 대한 얘기. 근데 나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다음 브루디의 예술은에 대한 각자 학자애들에 관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6번에 2번이고요. 20번은요. 1번에 이 작품은 현대극에 속하면서도 고전극의 구성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미적 경험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어때? 봐봐. 감상평 중에 미적 체제를 작용해야 되지. 그럼 미적 체계라는 건 뭐야? 오로지 단순한 이제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아름다움에 관한 뭐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뭐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거 해서 3번이고요. 21번에 보기 봅시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야 한다라는 반대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돼. 한번 볼까? 다시 읽어보면 논거로 사용할 부분의 밑줄을 한번 쳐보자. 1번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간의 위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했어. 학생에게 클래식 음악을 강요하면 안 돼. 브로드웨이는 뭐라 그랬어요? 대중예술을 굳이 왜 강조 안 했지? 그럼 클래식 음악 틀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학생들을 좋아하는 음악을 다양하게 틀도록 제한하려는 1, 2번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클래식 음악 감상이 안목 기르는 거랑 지금 학교에 트는 거랑 연관 없고요. 3번, 4번은 음악 감상 모임이랑 학교랑 주제랑 연관이 안 되니 3, 4번 제끼시고요. 정답 5번이죠. 요거 지문 좀 볼게요. 강제 지문 봅시다. 보자.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적인 상품이 거래되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장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이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그냥 완벽한 이 항상 균형 가격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 거야 라는 거지. 근데 우린 뭐 해야 돼? 반면 세모. 독점 시장은 한 상품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특정 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인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따라서 독점 기업은 어때요?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시장 지배력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독점 기업은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야. 선생님 거기서밖에 분필을 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얘들아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건 다 이윤이에요. 이윤을
가장 모든 기업들은 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데, 그러나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과 가격 결정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상품을 뭐 얼마든지 생산하든지 가격은 이미 있어. 근데 독점 기업은 어때? 기업이 생산량을 많이 만들수록 싸질 거고요. 조금 만들수록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3분단 중요해. 봐봐. 한계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뭐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이 한계라는 얘기는 계속 누적되는 가치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10,000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영원아 용돈 10,000원. 좋지. 다음날 엄마 또 10,000원. 좋지. 셋째 날 10,000원. 그럼 계속 차곡차곡 쌓이지. 한 20일쯤 되면 어떤 생각이 돼요? 당연한 게 되지. 그치?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이럴 거면 그냥 한 방에 땡겨주지. 어때? 처음 받았을 때 그 가치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만족도라는 건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봐. 한계 수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하락하게 된다. 또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각 기업의 한계 수입이 곧 수요 곡선상의 가격인 것과 달리 독점 기업은, 얘들아 밑줄 좀 쳐봐. 한계 수입의 수요 곡선상의 가격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없어. 일반적인 이제 공급 그래프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독점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 만들수록 더 많을수록 어때?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왜 그런지 좀 보자. 왜 그런지 좀 볼게요.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대. 독점 기업이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상의 가격에 따라 상품을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한 가격은 기존에 생산하여 판매하던 단위의 상품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봐봐. 한 개를 만드는데 500원이래.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 10개를 만드니까 어쨌든 5,000원에 내가 받는 돈은 5,000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11개를 만들면 어때? 이게 더 많아지니까 가격값이 떨어져. 그럼 이거를 내가 490원에 판매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5,390원에 되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뭐 12개 쭉쭉쭉 가서 뭐 한 50개를 만들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 차이가 더 쭉쭉쭉 떨어지게 돼. 그럼 가격이 어때? 더 싸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0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럼 나는 15,000원을 버는데, 실제로 봐봐. 우리가 이거는 비용은 줄어드는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고정 비용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드는데 고정 비용이 뭐 300원이라고 치면 실제로 내 수익은 어때? 290원. 300원이면 여기서의 내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많이 만들수록 나는 어때? 남는 돈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이 마이너스 값이 생기는 거지. 그럼 나는 봐봐. 이게 마지노선이겠지 지금. 왜? 만드는데 300원이 드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3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50개까지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 얘기야. 그래서 독점 기업의 생산량과 이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따라 결정되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지금 어떻게 돼? 생산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잘 봐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면, 그러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생산량, 내가 많이 만들수록 어때요? 기업의 이윤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얘들아. 비용은 마이너스 값이고 내가 만들수록 플러스, 만들수록 더 좋대. 그럼 만들수록 좋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만들수록 수입이 더 크니까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지.
근데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만약에 많이 만들수록 이게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많이 만들수록 어떻게 돼? 손해겠지. 많이 만들면 안 되지. 그치? 막 손해보면서까지 많이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선생님 손해보면서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기업의 최고 목표는 뭐라고 했어? 이윤 창출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왜 만들어?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봐봐. 가격을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하여 이윤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독점 기업이 결정한 가격은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 왜? 이윤 남겨야 되니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독점 시장에서 극대화된다. 하지만 왜냐면 독점 시장에서 사실 극대화되는 건 내가 만약에 봐봐. 그럼 아예 가격 설정 자체를 천을 붙여버리는 거야. 어차피 나밖에 안 팔잖아. 그러면 웬만해서는 마이너스까지 안 갈 거고 이 값이 어때? 이 값이 지금 이 값이 더 높아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나밖에 없는데 내 맘대로지. 그치?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시장의 배분의 효율성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작으면 조금 만든다는 거야. 가격 왜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때요?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최적의 수준만큼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경제적 구성이 감소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실제로 뭐 제약회사 같은 약품 같은 것들 약간 진입장벽도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었을 때 뭐 우리 항암제 같은 것들은 사실 되게 비싸거든. 진짜 주사 한 방에 몇 천만 원, 뭐 이걸 몇 번 맞아야 돼, 막 뭐 보험료도 안 돼, 뭐 이런 거 쉽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가격 낮추겠어, 안 낮추겠어? 안 낮춘다고.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3번 보면요. 보자. A에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A에서 하는 말이 뭐야? 5번에 독점 기업의 판매량이 10개에서 11개가 될 경우 이전의 판매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4,900원이 되겠지. 왜? 490원에 한 개를 기준으로 어때요? 한 개를 기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4번에 봐봐. 각 기업의 한 개 수입은 무조건이 아니야. 무조건 생산량을 늘릴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리고 지금 기업은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많이 만드는 거에 따라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야? 이게 완전경쟁 시장이잖아. 가격은 이미 똑같아. 뭐 하나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다 똑같아. 그러니 뭐 상관없고요. 25번 볼게요. 보자. 독점 기업의 생산량이 Q1과 Q2 사이일 때는 생산량을 봐봐. Q1과 Q2 사이일 때는 생산량을 늘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지금 어때? 일단 5번 봐봐. 독점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면 그 지점과 생산량이 동일한 한계 수익 곡선상의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P2를 뺀 값에 봐봐. 지금 P2를 뺀 값에 Q1을 곱한 값만큼의 이윤이 더 크겠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프 볼게요. 한 개 수입 곡선이랑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야? P2지. 그럼 여기서의 독점 기업 여기서의 지금 P2는 균형 가격일 거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 입장에서 평균 비용이니까 어디야? P1, Q1이겠지. 그러니까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Q1, P1이겠지. 지금 일반적인 가격을 정해야 돼. 할 때는 어디가 되는 거야? P2가 되는 거지. 왜? 남기려고. P1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이윤이 돼서 남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격 P2에서 평균 비용 P1을 빼줘야 되는 거지. 이게 남는 수익, 이윤이 되겠죠. 근데 2번 보면 Q1에서 Q2로 더 많이 만들면 Q4에서 P3으로 변동할 경우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럼 2번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독점 기업의 이윤이 가장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뭐야?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P1, Q1 지점이잖아. 그 다음 4번에 생산과 가격을 결정한 경우 한 개 수입이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 개 수입이 0이 되는 건 없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안 만드는 거 외에는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어려운데 경제 조금 이따 하나 더 볼게요. 그리고 30번 봅시다. 30번에 보자. 지금 효의 실천이 군담 소설의 주인공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면 이게 유축열전은 사실 나라를 챙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가족을 챙기는 거니까 뭐 보기에서 활용을 해보면 지금 보기에서 뭐 충가요란의 교주 개념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주인공은 가족이 어때? 생존 위험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계를 이어 부모를 봉양하고 국가를 존속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부친을 먼저 살려낸 다음에 호적을 모두 쳐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왕을 구했던데 반대로 가야 되겠죠. 나라 구하고 그 다음 34번은 어둠의 혼도 수특이죠. 보자 얘들아 B 봐봐. B에서 보면 죽어서라도 혼백이 너 따라다니며 망하게 하고 말 테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섰다. 그놈의 짓이 처자식보다 그렇게 중하다면 일찍이 불알 떼어놓고 그제 시작하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그리고 뒷문으로 날쌔게 도망을 쳤다. 아버지가 담을 넘었고요. 그제서야 호각 소리가 들렸다라고 소리가 불고 왜 도대체 아버지는 그래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제 뭐 좌익운동 아버지 뭐 또 이 또한 아버지의 신념이지만 어때 가족보다 아버지는 더 그걸 추구한 거죠.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 설명했기 때문에 얘들아 직접 설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작가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머니의 대사 행동을 통해 얘기했기 때문에 간접 묘사 간접 제시인 거죠. 문제에 비해 선택지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오늘 우리 프린트 하나만 문제 질문만 보고 마무리할게요.